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Work and Life Balance.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워라밸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을 가질 수 있었던 이런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한 2015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총지배인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떠한 스트레스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 휴가를 끝나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이 즐거운 마음이 느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요. 일하는 게 정말 재미가 있으면 워라밸의 그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일하는 것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개인 생활에서 이렇게 좀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거나 아니면 월요일 날 출근을 할 때 어떠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워라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요. 제가 지난 2주가 넘게 지금 아이들의 봄방학, 이스터 홀리데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틀만 견디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개학을 이틀만 있으면 하는데 수요일 날 학교 가는 게 좀 기다려지냐 아니면 더 놀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걸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정말 즐거워하는구나. 학교가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요, 지금 학생인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학교로 복귀하는 이런 과정이 스트레스가 아닌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꼭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월 19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아주 오래간만에 미국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 굿 프라이데이였잖아요. 자, 월요일 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살펴볼 텐데요. S&P 500이 0.02% 빠졌습니다. 횡보한 거죠. 보시면은 그래프 자체는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복잡했는데 결국은 0.02%니까 거의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가 0.1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지막에 좀 미끄러지면서 마이너스 0.14%로 마감이 됐고요. 러셀 2000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0.74% 떨어지면서 성장주 중에는 개중에 좀 빠진 종목이 좀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또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변동이 심했던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오픈도어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6.68%나 하락을 했고요. ABCL은 에브셀라라라는 종목인데요. 6.45%나 빠졌습니다. 에디타스 메디슨이 5.76%, 크리스퍼가 5.55% 빠졌고요. 인텔리아가 5.52%,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5.11%, 텔라닥이 4.86% 하락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버진 갤럭틱이 4.78%, 애쉬가 4.59%,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4.35%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요. 바이오 쪽에 좀 하락된 종목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좀 대표적인 성장 주식 중에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현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가총액이 커다란 종목들 중에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2.47%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도 1.96% 플러스니까 나쁘지 않았죠. 아마존의 0.71% 상승, 구글이 0.56% 올라갔습니다. 페이스북은 0.28%, 마이크로소프트도 0.25%. 따라서 대부분의 빵 주식들은 어제 다행히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종목이 빠졌는데 애플이 0.13% 그리고 넷플릭스는 0.96% 각각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주식시장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이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스토리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요. 우크라이나 쪽에 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라는 우울한 소식도 전해졌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치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차트 분석가들의 좀 의견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 잠깐 살펴보면요. 차트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주식 차트 분석을 주로 하는 기술적인 애널리스트들이 따로 있는데요. 자, 이들의 의견을 따르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꽤 긴 아티클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2V 리서치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좀 애널리스트, 주식 전문 그 차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스닥의 20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이평선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다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일 이평선이 올라가다가 상승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베어리시 시그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나스닥 지수가요. 지금 현재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결국은 11,421포인트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서 10,000포인트까지 급속한 하락을 보일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요. 현재 그 금요일날 주식시장이 마감될 때 13,351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지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비교를 해보면 아마도 16.9% 그리고 33.5%나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해봐도 스토리 부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우울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구나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더 우울한 얘기가 저기 나오는데 이 차트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뭐 돌려 얘기하지 않겠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보여주는 차트의 모습을 보면 그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돈을 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차트가 얼마나 지금 좀 못생긴 차트인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3월 말에요. 좀 주식시장이 반등을 시도했었잖아요. 그때 반등에 좀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좀 베어리시한 시그널이다라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식시장의 미래는 우리가 좀 예측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추측을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위로 갑자기 급상승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접전 매수하고 나의 평단가를 낮춰나간다. 대신 뭐 물타기 같은 건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확신에 넘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주주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기뻐하실 만한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테슬라에 대한 전망치를 업데이트 해줬는데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했던 게 지난 2021년 8월 달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수정을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캐시우드와 아크인베스트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수치로 변경을 해줬는데요. 어떠한 예측이 나오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4,6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는 시점은요. 2026년입니다.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4년 정도가 지나면 4,600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000달러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4.6배 정도 단 4년 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불리시한 그런 전망을 이번에 업데이트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캐시우드와 그녀의 팀은 전에 아웃라인을 했었다. 어느 정도의 전망치를 던져줬었냐면 3,000달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8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자세한 좀 그 영상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2025년이 그 목표 연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이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베이스 케어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년을 늘려서 2025
2026년으로 바뀌었고 3,000달러에서 4,600까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목표 주가가 상승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시우드는 또한 제공을 했다. 에디셔널 불 케이스 그리고 베어 케이스. 보통 이제 세 개의 그 수치를 동시에 같이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위 25% 그리고 하위 25%에는 어떠한 그 주가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지 이 점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 하죠. 자, 참고로요. 캐시우드와 아크인베스가 이 테슬라의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모델이 있습니다. 몬테카를로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몬테카를로가 뭐냐면요. 굉장히 좀 복잡한 모델이긴 한데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용되는 계산법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요.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죠. 따라서 예상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따라서 한 가지의 시뮬레이션 가지고는 적절한 그런 예측치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그런 경우의 수를 계속 하나하나씩 다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중에서 가장 우세한 50%의 확률이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나머지는 25%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작년에 나왔던 3,000달러의 경우에는요. 50%의 확률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2026년에 4,6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그 확률이 50%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에 해당되는 4,600달러가 가장 유망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25%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테슬라는 5,8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년 정도가 지날 때 지금 현재 1,000달러에서 5,800이면 5.8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한 그 예상이 나오거든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중간치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한 25%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주가가 2,900달러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1,000달러인 것을 감안을 하면요. 굉장히 좀 높은 수치죠. 왜냐하면 앞으로 4년 후에 주가가 좀 그 예상처럼 올라가지 못한다 해도 하위에 속한다 해도 2,000달러를 훨씬 넘어가는 주가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베어리시 케이스에도 이렇게 2배가 넘는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종목이 테슬라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아크인베스에서 발표한 이 목표 주가의 계산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찾아봤는데 시킹 알파에 이 아크인베스트가 아티클을 직접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장문의 분석 내용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번에 목표 주가가 산출이 됐는지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크인베스트에서 직접 올려준 이 아티클을 제가 좀 내일이나 모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고 그 중에서 키 인포메이션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그 임금의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록 물가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임금을 계속해서 상승시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임금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한 불만이 이번에 애플이라는 그 기업 에서 표출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이 노동조합이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리테일 워커스, 즉 그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점원들을 얘기하는데 이 리테일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점원들이 페이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1시간에요. 무려 30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달러면 지금 환율로 치면 한국 돈으로 한 37,000원 정도가 되잖아요. 한국의 기본 수당, 그 최저임금이 한
9,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그 최저임금에 비해서 한 4배 정도를 더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과연 이러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이러한 그 노사 간의 갈등, 뭐 노사는 아니죠. 사실 노동조합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심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몇몇의 애플의 리테일 워커스, 특히 이제 뉴욕주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점원들을 위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ooking to organize, 그 노동자 조합이 없기 때문에 그들끼리 이제 힘을 합쳐서 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최 측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임금을 상승시켜 달라, 그리고 1시간에 $30 정도를, 적어도 $30입니다. 최소 임금으로 좀 보장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대표하는 그런 오르가나이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디맨드를 보여주고 있냐면 투이션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올려달라. 그리고 베케이션 타임, 즉 휴가를 더 연장해달라. 그리고 리타이어먼트 옵션도 늘려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401 같은, 그러니까 그 은퇴 자금을 이렇게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월급에서 납부할 때 기업에서 그거에 대해 이제 추가로 도와주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걸 또 올려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이요. 버라이즌이라는 미국 대표적인 통신 기업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미니멈 웨이지를 이번에 시간당 $20로 올려준다라고 발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을 찾기 못해서 비즈니스가 마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보고 지금 애플에서 일하고 있는 점원들이 $30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CNBC에 얘기하기를요, 우리는 이미 굉장히 강력한 컴펜세이션과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풀타임, 파타임 가리지 않고 다 리테일에서 일하고 있는 점원들한테 보상을 잘 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도 다른 기업보다 좋고, 그 학비 보조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스톡 그랜트도 해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식으로 이제 보상을 좀 해준다,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좋은 조건으로 이미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뉘앙스가 나오긴 합니다. 과연 그 애플과 이 직원들 간의 그 마찰이 좀 잘 해결이 될런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하나의 사회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의 주인공은 틱톡입니다. 틱톡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틱톡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즈 같은 기업들이 좀 틱톡의 그 과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러한 취지의 기사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The surge of the TikTok, 틱톡의 그 엄청난 성장 추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성장이 지금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위협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어디에 대한 위협이냐면 그 광고의 그 성장으로 이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냅이라든지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고 있는 메타 플랫폼즈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대표되고 있는 구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굉장히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틱톡은 신생 기업입니다. 지금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틱톡이 그동안 3년 만에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다. 어떠한 카테고리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숏 비디오라고 부르는 굉장히 짧은 영상을 가지고 엄청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을 정도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은 그 비디오를 지금 업로딩하고 있냐면요. 매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려 612밀리언 개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6억이죠. 6억 1200만 개의 그 숏 비디오를 매일매일 업로드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이요.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을 투자해서 이러한 숏 비디오를 시청을 하고 있냐면 매일매일 74빌리언 미닛이니까 무려 740억 분입니다. 740억 분이면요. 12로 나눠도 거의 뭐 30억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30억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이 짧은 비디오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리더십의 그 위치를 이용을 해서 틱톡이요. 굉장히 좀 그 많은 그 사람들의 시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액티브 유저당 지금 틱톡에서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요. 매일매일 90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한 명당 1시간 반 정도를 틱톡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은요. 다른 라이벌 기업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 보도가 되기를 틱톡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 추세가 대단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2년 예상치가 작년 비해서 무려 170% 정도 매출이 신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170% 정도의 성장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다른 데서 지금 매출을 좀 뺏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양 사회에 있는 틱톡은 이제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죠. 서양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경쟁 기업들의 그 매출을 약 2.1% 정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틱톡이 이렇게 성장 추세를 굉장히 좀 가속화시키면서 스냅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가 이제 직격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좀 비슷한 그 광고주를 상대로 경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스냅 그리고 메타 플랫폼 그리고 구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외에도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핀터레스트 같은 기업들도요. 간접적으로는 그들의 광고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틱톡이라는 그 종목이 틱톡이라는 기업이 엄청난 성장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에서 지나치게 좀 많은 부분을 뺏기게 된다면 뭐 유튜브에 좀 성장에 기대를 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많은 좀 매출 기여를 바라고 있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애플이 지금 그 리테일 점원들이 임금 상승을 좀 심하게 요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애쉬가 뭐 물론 이제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발생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번 기사를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애쉬는 어떠한 이슈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해결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한번 우리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쉬의 셀러들, 그러니까 애쉬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셀러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상인들이 애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물건들 그리고 자기들이 생산한 그런 서비스와 상품을 팔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 애쉬 측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냐면 higher fees, 어떻게 보면 이게 수수료를 이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핏을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 수수료 올린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그 몇몇 이제 그 조직을 좀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애쉬가 당장 이 피를 올린 것을 그러니까 수수료 인상분을 취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오프사이드 애드 그러니까 이제 애쉬 플랫폼 밖에 그 광고를 하는 그러한 활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케팅에 의무 조항으로 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참가하지 않아도 되게끔 옵트 아웃이 가능하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애쉬의 셀러들 중에서 수천 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 베케이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쉬에 참가하고 있는 그 상인들이 당분간 지금 휴가 중이니까 판매를 중지한다. 뭐 이러한 모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설치한 사람이 수천 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항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페티션 청원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 청원이 물론 이제 이번에 피를 인상한 거에 대한 청원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인을 받았냐면요. 이미 8,000명의 상인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애쉬의 셀러 수가요.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7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750만 명이라는 숫자에서 8만 명이 넘으니까 1% 이상 이미 사인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좀 그럴 만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의 웨어하우스에서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원래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아마존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노동조합이 찬생을 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도 여러 그 스토어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추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과 이게 연관이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애쉬에서 발표를 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쌓이게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애쉬가 트랜잭션 피를 올렸는데 원래 5%였던 것을 6.5%로 좀 급격하게 상승을 시킨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피를 높여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는데 마케팅을 좀 향상시키자. 그래서 다른 플랫폼으로 가는 비즈니스를 흡수하겠다. 그리고 커스터머, 그 고객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셀러들을 위한 도구를 좀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좀 그럴싸한 이유를 던져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에서 좀 살아남기 위한 애쉬의 고육주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어쨌든 애쉬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올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굉장히 좀 비용의 상승이 급격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을 맛인데 애쉬에서 또 수수료까지 올리니까 여기에 좀 견디지 못하고 노조까지 결성을 해야겠다. 뭐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상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돼야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사그러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애쉬라는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인데요. 파이퍼 샌들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오버웨이트, 매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비안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자, 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냐면 리비안이라는 기업은요, 굉장히 좀 특출나게 제2의 다음에 테슬라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자,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통합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통합의 능력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쇼컷이 없다. 그러니까 지름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에 early days, 그러니까 초창기 보면요, 테슬라 역시도 많은 딜레이들, 그러니까 연기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차질이 빚고 그다음에 퀄리티 프로블럼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뭐 차량을 생산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캐시번, 현금을 많이 태우는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리비안 역시도 이러한 시기를 잘 견뎌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역시도 그런 시기를 잘 견뎌내고 나서 지금 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리비안 역시도 제2의 테슬라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과정을 좀 이겨낼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웰스파고에서 이번에 넷플릭스에 관련해서 재확인을 해줬다.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wait and see다. 따라서 지금 그 어닝 발표가 멀지 않았는데 이 어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등장하는 투자기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해서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좀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강력한 모습을 애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365에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주력 상품이 다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을 재확인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Q4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피스칼 이어 23니까 올해 한 해,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전망치 있잖아요. 이 전망치는 약간 하향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대한 그 환율 때문에 이제 매출이 적어지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포텐셜 임팩트,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상황으로 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수정을 한다. 그러니까 어닝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텔시라는 투자기관에서 펠로톤을 다시 한번 마켓 퍼폼을 주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이죠. 자, 이렇게 보유 의견을 주면서 안타깝게도 그 목표 주가는요 40달러에서 28달러로 굉장히 좀 많이 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가격을 하향 조정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램 리서치가 나오는데 모간 스탠리에서 램 리서치를 다시 한번 톱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램 리서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모간 스탠리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트리밍을 했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망치의 어닝 그 예상치를 약간 줄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망치는 약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 니얼텀을 봤을 때는 그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가 아무래도 램 리서치에도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향은요, 뉴트럴이다.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고요. 중립적인 그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램 리서치라는 주식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탑픽이다.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재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자, 모간 스탠리에서 이번에 로빈후드에 대해서 equal weight,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 같은 equal이라는 얘기죠. 보유 의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자, 최근 들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어떠한 그 논란이냐면 유저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롭게 이제 만드는 새로운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이런 프로덕트에서 과연 상업화를 통해서 매출을 창출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 풀려야 이제 수익성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텐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qual weight을, 그러니까 보유 의견을 지금 지켜내고 있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니얼텀을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이고, 그리고 앞날을 아직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비지빌리티가 떨어진다, 가식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모간 스탠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죠.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빈후드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잘 몰라서 그냥 이퀄 웨이트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니드암이고요. 니드암에서 우버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탑픽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버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68달러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밸런스다. 뭐와 뭐의 밸런스냐면요, 성장세도 굉장히 좋고 수익률도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멀티플이 많이 떨어져 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가 좋다. 그러니까 리스크랑 그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BS에서는요, 이번에 두 개의 항공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각각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델타 같은 경우는요, 원래 중립이었는데 매수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원래 매수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델타 같은 경우는 프라이싱 파워가 있다. 따라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여행 그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수요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용력은 조금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델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펠링 업사이드가 적다. 그 얘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델타에 비해서 아직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주가의 상승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루프에서 얘기하기를 아마존이 좀 사야 할 주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AWS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죠.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분명해지고 있다. 뭐가 분명해지고 있냐면요, 아마존이 아마도 그들이 책정한 그 버짓을, 예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예산이 어디에 관련된 예산이었냐면 서버의 카펙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를 그 증설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투자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서플라이의 제한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버짓은 많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돈을 쓸 길이 없다.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AWS의 그 수용력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마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AWS 쪽의 마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존의 주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다.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오픈하이머가 지금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 베어 시스 얘기는 뭐냐면 좀 하향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베어들의 그 논리가 너무 좀 지나치게 갔다.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주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지금 투자의 기회가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뛰어난 혁신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를 굉장히 저가에 매력적인 그 밸류에이션에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여러 종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믿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 그들의 논리를 확인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4월 19일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등장한 전문가는 저의 이웃분입니다. 캠브리지 그 퀸스 칼리지에서 학장을 맡고 계신 여기 나와 있죠. 모하메드 엘 에리안이라는 교수님이 등장을 하셔서요. 앞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그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8시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두 번째 방송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영국은 아침, 점심으로 굉장히 좀 그 일교차가 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바이러스도 항상 조심하시면서 건강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ou think inflation's peaked out? I mean, that's the other big question that I think's on everybody's mind right now. You've seen some things seem to get marginally better, whether it's autos, used or new, maybe on the lumber side and things like that. But then, last week, and I was out in Seattle, Amazon adding a 5% surcharge now, for example, to third-party sellers. So mechanically, inflation will have peaked out for now. Why? Because base effects are going to be favorable. However, there is another inflationary impulse in the system. It comes from the very high PPI we're having. It's coming from a very tight labor market. So we cannot declare inflation over. Expect especially core inflation to persist at high levels. We're nowhere near the end of our inflation challenge. So you think we're still, what are you thinking about? If we're at 8.5%, you think we stay around there? We come down to 7? I mean, all of that's still higher than where you want to be at 2%. I don't know what you think over the next 3 years. Are we living at 4 or 5%? What does it look like to you? Okay, so short term, we're going to come off the 8.5%, but we're not going to come off much. And we may have another leg up later in the year, especially if the Fed doesn't get its act together and if the Fed doesn't control inflationary expectations. Longer term, we're not going to get back to the Fed's 2% this year or next year. So the Fed's going to have a really difficult choice. And it's only a matter of time until you hear people talking about the Fed having to change its target. So, yeah, we do have an inflation issue. We're not going to get anywhere near. Now you're raising a tough one. Okay, so what would force them to change their target, and what would that target be? So what will force them to change that target is the recognition that by being so late, they can't get to that target and that credibility is threatened. They will also worry that by hitting the brakes too hard, they may push this economy not just into a short-term recession, but into a longer-term recession. And they will be very tempted, and lots of people will push them to raise that target from 2 to 3 as a way out. Now, that's not going to be an easy way out, and it's going to be incredibly controversial. But that's what you get when you waited too long to recognize what inflation is and to take action. We should have started QT last year. We didn't, and we're now bearing the consequences of the Fed being so late. Okay, Mohammed, if you're right and they do that, what happens to gold and what happens to crypto on that day? They both go higher in a world like that.